지혜로우신 번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실망을 느끼시나요?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린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 봤던 걸까? 사실 이 의문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경험입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은 세 가지 얼굴을 갖는다고 하셨죠.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둘은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 셋은 혼자일 때 드러나는 진짜 얼굴입니다. 그 진짜 얼굴은 언제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행동, 사소한 말투, 태도 하나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남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지만 가족 앞에서는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줍니다. 어떤 이는 약속을 쉽게 여기며 뒤로는 남을 가볍게 대하죠. 또 어떤 이는 자신보다 약한 이를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이들은 모두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본성은 그 말과 행동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문득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하나가 떠오릅니다. 귀족 신사가 하인에게는 가혹했지만 손님 앞에서는 친절한 태도를 보였던 장면. 그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주인의 몰락을 불러온 이야기 말입니다. 진심은 포장되지 않은 행동에서 비로소 드러나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겉으로 늘 웃으며 다가오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불편함이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 속에는 동양의 경전과 서양의 고전 문학, 그리고 심리학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단 세 가지 기준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도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과연 가까이 두어도 되는 사람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공자께서는 사람됨을 판단할 때 그가 가까운 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익숙함 앞에서 긴장을 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조심하지만 편안한 존재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무심코 본성을 드러내게 되죠. 한 고사가 떠오릅니다. 제 나라의 명재상 안영은 손님을 대할 때보다 가족을 대할 때 더 조심하고 공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오래도록 남기에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이를 하찮게 대하거나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깃든 오만과 거만을 드러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만이나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 퍼붓는 심리 방어 기제죠. 그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나 분노를 친구나 가족에게 쉽게 투사하면서도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이고 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성을 자주 마주하죠. 한 직장에서 고객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던 사람이 점심시간엔 동료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짜증을 내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로 좋은 사람의 가면을 썼지만 동료에게 드러낸 무례는 그의 본성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가장 편안한 상황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그가 어떤 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무례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존중의 결핍이며 언젠가는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상습적으로 무심하거나 무례한 이들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진짜 얼굴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 외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약간의 무례나 날카로움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언젠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인간관계의 가느다란 실입니다. 이 실이 조용히 천천히 이어지며 신뢰라는 굵은 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실이 반복해서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가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신이라 하며 인간됨의 근본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약속을 헛되이 하면 그 말은 쓰레기와 같다고 했죠. 이 말은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자주 늦고 심지어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쁘고 실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취급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정적이라 느끼고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우리 안에 혼란을 불러오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변신의 작가 카프카는 소외와 무관심의 공포를 문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주인공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을 때 가족들은 그를 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고 약속을 지킬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관계에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단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연결을 지키겠다는 작고도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변명으로 감싸곤 합니다. 바빴겠지, 깜빡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에서는 바쁠수록 미리 알리고 깜빡하지 않으려 애쓰는 법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행동입니다. 수차례 반복된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는 결국 공허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진심은 계획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신뢰는 그 태도가 쌓여 형성됩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반복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는 시간과 신뢰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가 어떻게 자기보다 약한 이를 대하느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자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휘두르려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강함을 가진 이가 그것을 겸허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위에 서려 할 때 세상은 혼란해지고
관계는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리오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인간이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얼마나 쉽게 오만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리오 왕은 사랑을 말로만 증명하려 했고 권력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은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딸의 말을 거절하고 아부에 익숙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뒤 그는 점차 버림받고 광기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비극은 단지 한 왕의 몰락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권력으로만 관계를 판단한 자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죠. 이 실험에서 일반 대학생들이 간수와 죄수 역할을 나눠 맡았을 때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내보입니다. 그가 평소엔 온화하고 친절해 보여도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하고 냉정하다면 그 본성은 언제든 다른 관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택배 기사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베풀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친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그들의 아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그 친절은 차가운 무관심이나 조롱으로 바뀔 수 있죠. 도덕경에서는 강한 것은 아래에 처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위에 오르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감추고 약자에게 연민을 베푸는 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가 보다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자그마한 권한을 갖고 무례해지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훨씬 더 파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약자 앞에서의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흘러나오고 그 사람의 품성과 내면의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리두기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약한 입장에 놓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같은 무례함을 여러분에게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가움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할 징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라 부릅니다. 이 경계는 감정의 균형을 지키고 자아를 보호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를 가볍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나치게 캐묻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점점 숨이 막히고 나 자신이 아닌 듯한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자는 중용에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이상적인 인간관계라 했습니다. 경계란 바로 이 중용을 이루기 위한 선입니다. 누구나 타인의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밀함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친한 친구끼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는 말로 우리 안의 불편함을 무시하죠. 하지만 그 말 속엔 상대의 의도보다 나는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무례함이 숨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려 인간관계의 피로함을 집요하게 묘사했습니다. 지옥은 고통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내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타인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 이 관계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 경계라 부르며,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이 경계 설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이 곧 이기심으로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죠. 하지만 진짜 배려는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대가 그 선을 넘을 때 단호히 말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의 경계를 무시한 타인과 그 무시에 반응하는 나 자신에서 시작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울타리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쌓이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게 조용히 변화해 보세요. 말을 걸어올 때 잠시 침묵하거나 질문에 즉답하지 않거나 웃음을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의 거리두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은 곧 여러분을 더 이상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사랑의 이름을 빌린 지배와 집착일 경우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두지만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애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통제와 불안이 뒤섞여 있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거나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괴로워한다고 하죠. 이 집착은 단지 물건이나 명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상대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왜 저 사람은 예전 같지 않지? 라는 생각은 결국 상대가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굴레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 나머지 연못 속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집착은 이처럼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몰입이고 결국엔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왜 연락이 늦었느냐, 왜 예전 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지속적인 확인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애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회피불안 애착 유형이라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관계를 지나치게 쥐고자 하며 동시에 상대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결국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려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때때로 자신이 조종하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다 널 위해서야,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며 건네는 말이어야 하죠. 조종은 언제나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집니다. 경계가 무너진 관계에서 우리는 점점 조용히 사라지고 상대의 기대와 감정에만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의 조종,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상대의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나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집착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과는 완전한 거리두기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부모든 친구든 연인이든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싶다면 그 어떤 관계도 내 자존과 평온을 침해하도록 두어선 안 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만이 건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가깝다고 좋은 것도 멀다고 나쁜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 안에서 나 자신이 편안한가 하는 점입니다. 도가의 지혜에서는 이를 무의이치, 즉 억지로 하지 않되 조화롭게 머무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억지로 맞추지도 않고 억지로 끊지도 않으며 스스로의 흐름에 따라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거리 조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다는 이유로 나의 평온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어떤 이는 나의 경계를 무시하고 어떤 이는 감정을 조종하려 하며 또 어떤 이는 반복되는 실수로 신뢰를 허물어 갑니다. 그럴 땐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어. 내 마음이 다치고 있어라고. 진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지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양 고전에서는 군자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따뜻한 거리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억누르지 않으며 서로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평온하게 하나요? 아니면 조용히 소진시키고 있나요? 나의 웃음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을 돌아보는 이 질문들이 곧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삶은 짧고 우리 곁에 오래 남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이든 조용히 나의 경계를 지켜주는 이든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 평안을 기원드립니다.